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60대 여성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이 나이에 종일 서서 장사하다 보면 온몸이 쑤시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식들도 장사하는 어미 부끄러워하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때쯤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저에게 피눈물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제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게 됐는지 그 험난했던 여정을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맘때 저의 일과는 참 단순했어요. 알람도 필요 없이 새벽 4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죠. 그러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와 밥 한 공기 물에 말아 후루룩 먹고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반찬도 김치 한 가지면 좋겠어요. 아이고 복순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럼요. 좋은 물건 받으려면 일찍 와야죠. 도매상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며 그날 들어온 과일들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꼼꼼히 골랐습니다. 손님들은 믿고 사가시는데 썩은 것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요. 물건을 다 고르고 트럭에 실어 시장으로 돌아오면 6시가 넘었죠. 그럼 서둘러 과일들을 보기 좋게 진열했습니다. 사과는 빨간 면이 위로 오게, 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별로 정리해서 놓았어요. 아주머니 사과 얼마예요? 10,000원에 5개요. 꿀사과예요. 한번 먹어보면 못 잊고 또 올걸? 제 목소리는 시장 통에서도 제일 크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거든요. 손님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덤도 듬뿍 얹어드렸어요. 그렇게 한결같이 일했더니 이사간 단골 손님도 과일 사러 먼 길을 돌아 절 찾아오곤 했죠. 복순씨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 아유 김 사장님 오늘은 배가 정말 달아요. 하루 종일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목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옮기다 보면 허리가 시큰거려 움직이기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참았죠. 어차피 죽으면 썩어버릴 몸 아끼면 뭐하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저녁 8시쯤 되어서야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또 다른 일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밥! 문을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소리쳤죠. 평생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몇 해 전에 퇴직했거든요. 그 뒤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살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요. 좀 씻고 차릴게요. 아니 나 배고파 죽겠는데 또 기다려? 아이 그러게 적당히 하고 들어오지. 아이 서방은 쫄쫄 굶고 있는데 돈에 환장했어? 저는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가서 씻지도 못하고 바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하고 김치 꺼내 썰고 15분 만에 뚝딱 상을 차려냈죠. 밥 먹어요. 아이 반찬이 왜 이래? 늙어서 이렇게 먹다가는 골로 가. 아 고기 좀 먹자 고기. 아 없는 고기를 어쩌라고 투정이에요. 아 오늘은 없고 내일 장 볼 때 사올게요. 에이 맨날 똑같은 소리지. 아이 돈 그렇게 아껴서 죽을 때 싸가지고 갈 거야?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동요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입에 넣고 삼키는 거죠. 솔직히 피곤해서 음식을 씹을 기력도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자 숟가락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남편이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입니다. 뒷정리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모든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밤 10시가 넘기 일쑤였어요.
그제야 고단한 몸을 좀 누이려고 하는데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물! 아니, 리모컨 어디 갔어? 소파에 누워 마치 종 부리듯이 소리쳤어요. 한숨을 쉬며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물 갖다 주고 리모컨을 찾아줬습니다. 물은 당신이 좀 떠다 먹어요.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한다잖아요. 그동안 많이 움직였으니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30년을 일했잖아. 제가 스스로 좀 하라고 잔소리하면 남편은 늘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물론 남편이 그간 힘들게 일한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시장에서 퇴직도 없이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무시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과일 몇 개 놓고 종일 사람들이랑 노닥거리다 푼돈이나 벌어오는 게 무슨 일이라고 큰 소리야. 그럴 거면 당장 때려치워. 꽃가지 것 몇 푼이나 번다고. 남편의 불만은 반찬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불만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경제권을 주지 않고 매달 용돈을 주며 산 지 오래됐거든요. 왜냐고요? 당연히 다 이유가 있죠. 남편이 젊었을 때 주식이다 뭐다 해서 큰 돈을 여러 번 날려 먹었거든요. 애들 어릴 땐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날리고 최근에도 사기를 당해 평생 일해받은 퇴직금을 전부 날려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절대 남편 손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게 했죠. 여보, 복순아, 나 용돈 좀 올려줘. 2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살아.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하다면 또 주잖아요. 지난주에도 10만 원 줬구만. 벌써 다 쓴 거예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술 한잔하면 10만 원이야 금방 쓰지. 10만 원 벌려면 내가 사과 몇 박스를 팔아야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지겨워. 이러니 내가 집구석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지. 남편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나가면 뭐 좋아요? 괜히 낯소리나 마시지. 그러지 말고 심심하면 나랑 같이 장사나 나가요. 가서 사람들 사는 것도 좀 보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럼 좋잖아요. 아른이 죽지. 내가 평생 힘들게 일했는데 이 나이에 또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게 생겼냐? 됐어. 그냥 이대로 산송장처럼 살다 죽지 뭐. 저는 한숨을 쉬며 투덜거리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만 좋자고 이래요?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사느라 나이만 먹었지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이 집 한 채랑 시장 상가가 다잖아요. 우리 앞으로 큰 문제 없으면 너끈히 20년은 더 살아요.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 애들한테 짐되지 않으려면 이거라도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구두쇠 노릇 했으면서 고작 남은 게 이게 다람이야. 내가 평생 손에 기름때 묻혀가며 벌어다 준 돈은 다 어쩌고 사람을 이렇게 알거지처럼 살게 해. 적반하장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신이 들어먹는 게 얼만지 몰라서 그러냐고요. 그 말을 꺼내자 말문이 막혔는지 괜히 딴청을 피우더군요. 남편이 한창 사고치고 다닐 때는 벌어다 주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어요. 애들도 공부할 때라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버는 돈이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줬죠. 그런데 그 일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도 갑갑하고 앞날 생각 못하고 용돈 타령하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제대로 뒷바라지 해준 것도 없는데 잘 자라준 자식들에게 적어도 짐은 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실랑이가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꽁꽁 숨겨두고 자기를 골탕 먹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집안일은커녕 본인 양말 한 짝도 안 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똑같은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새벽같이 도매시장에 다녀와 과일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트럭 후진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삐삐. 별 생각 없이 계속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고 뭔가 제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순간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짝 부딪힌 정도였죠. 일어서려는데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라서 뛰어내리더군요. 아이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살짝 부딪힌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털고 일어나려는데 옆 가게에서 생선 장사하는 여자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이럴 때 그냥 일어나면 안 돼. 일단 앉아 있어. 왜? 나는 진짜 괜찮은데.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보험 처리해야지. 당장은 괜찮아도 나중에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 게 교통사고야. 이웃 상인이 저를 막으며 일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말 들어봐. 일단 병원 가서 검사 받고 며칠이라도 입원해. 그래야 보험금도 나오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에이, 나 진짜 안 아픈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해. 이 사람아, 거짓말 아니야. 나중에 갑자기 아플 수도 있다니까. 그러더니 운전사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려고 서성일 때 재빨리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프잖아. 이참에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는 거야. 우리 동서도 작년에 그렇게 해서 보험금 2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제가 놀라서 되묻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 사장 말이 맞아.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런 기회에 좀 쉬기도 하고. 그래, MRI도 찍고 CT도 찍어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모르잖아.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줄 거야. 그래, 세상 너무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지 마. 이런 건 거짓말 아니야. 정당한 권리라고.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아프지도 않은 몸으로 입원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죠. 그래도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솔직히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허리는 매일 아프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렸죠.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느라 어깨도 항상 결리고요.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손자들 생각도 났습니다. 큰아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용돈 줄 때마다 10,000원씩밖에 못 줘서 늘 미안했거든요.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 그럼 병원 가볼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웃 상인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구급차 부를 테니까 기다려봐. 고마워요 다들. 트럭 운전사가 보험회사와 통화를 한 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일단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어르신,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허리가 좀 아프긴 한데 원래도 아팠어요. 일단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죠. 교통사고는 나중에 후유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쉰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가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환자분,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MRI 찍어보는 게 좋겠네요. 아, 네. 일단 열흘 정도는 입원해서 검사받고 치료받으시죠. 아마 보험으로 다 처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입원실이 꽉 차서 2인실밖에 없는데 그날 다른 환자가 퇴원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독방을 쓰는 호사를 누리게 됐어요. 병실에 햇볕도 잘 들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할 걱정 안 하고 편하게 누워본 것 같네요.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도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대로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 남편한테도 연락하지 못했어요. 제가 없으면 밥도 못 먹을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 없으면 아마 엄청 불편하겠지? 고생 좀 한번 해봐라.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각종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MRI, CT, 엑스레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다 처리해 준다니까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했죠. 환자분 허리 디스크가 꽤 심하시네요. 수술까진 필요 없지만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해요.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았어요. 관절염 초기 단계인 것 같고 어깨 힘줄에도 염증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많이 필요하시네요. 의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제 몸이 그렇게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동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온몸이 다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받고 돌아오니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분, 아까 남편분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이 놀라시던데요. 금방 오신다고 하셨어요. 간호사의 말을 들은 남편이 놀라서 병원에 오기로 했다더군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병실을 못 찾나 싶어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간호사는 가능하면 누워있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려니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잠시 후 복도를 서성이다 휴게실 앞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었죠. 그런데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목소리가 많이 들뜬 것 같더군요. 휴게실에 남편의 웃음소리가 가득 찰 만큼 호탕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만수 인생에도 드디어 이렇게 해뜰 날이 찾아왔다니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헌데 이어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놈의 마누라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아니, 아직 상태를 본 건 아닌데 그 옆에 내가 어디 보통 독한 옆에 내야. 근데 장사까지 접으면서 며칠이나 입원한다는 건 분명 많이 다친 게 틀림없어. 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안 그래도 어떻게 죽일까 했는데 웬 횡재야. 저는 기겁해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지 모르지. 귀신이 있다면 제발 그 옆에 내 좀 잡아가라고 그랬더니 하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준 거 아니겠어? 그러더니 좋아 죽겠다는 듯이 웃어 제끼더군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한껏 들뜬 이유가 제가 다쳤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죽길 바라고 기도까지 했다는 말을 듣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그 독한 여자가 집이고 뭐고 다 자기 명의로 해놓고 나한텐 푼돈이나 쥐어준다고. 근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솔직히 그 보험금도 기대되고. 그동안 악착같이 살면서 보험도 꽤 많이 들어놓은 것 같거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30년을 넘게 산 마누라가 다쳤다는 말에 그런 잡소리를 짓거리는 게 정말 제 남편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낳고 반평생 넘게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실망이 극에 달했어요. 실망이라는 말로는 한참 부족했죠. 분노로 손이 떨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잠시 후 놀란 마음을 간신히 수습하고 발길을 돌려 병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러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 면회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 남편분 오신다고. 제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려 주세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 걸로 해달라고. 면회 안 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제 표정이 정말 심상치 않았나 봅니다. 그 뒤로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막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님, 그 환자분은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얼굴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나? 담당 의사 선생님 지시사항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면회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뭐요? 그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지 내 눈으로 확인을 좀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결국 남편은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병실 밖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여보, 나야, 괜찮아? 내가 이제부터 집안일 다 할게. 제발 정신만 차려, 여보. 그 위선적인 목소리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 통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남편이 절 걱정한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그 순간 배신감에 치를 떨며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죽일까 했는데 웬 횡재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제가 다친 걸 알고 좋아한 것도 모자라 죽길 바랬다니 여전히 믿기지 않아 눈물로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호야,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외치더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닌데 그 시장에서 트럭에 살짝 부딪혔어. 크게 다치지도 않고 멀쩡한데 그냥 여기저기 검사 한번 받아봤어. 이거 다 보험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검사해보니 허리랑 다리랑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며칠 더 입원하기로 했어.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올 것까진 없어. 엄마 진짜 괜찮아. 그냥 좀 쉬다가 가면서 보험금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 나이롱 환자야, 나이롱 환자. 그래도 아들은 걱정이 되는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런 아들에게 지난밤 생각한 말을 꺼냈죠. 윤호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부탁이라뇨? 아빠한테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했죠. 의식도 없고 상태가 안 좋아서 면회도 안 된다고. 네? 아니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랑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실은 저는 아들에게 전날 들은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놀랐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엄마도 믿기지가 않더라. 자기밖에 모르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몹쓸 인간인 줄은 몰랐어. 엄마 그냥 당장 이혼하세요. 제가 변호사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야,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아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제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한 대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제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전했죠. 그 뒤로 저는 시장 옆자리 상인에게 연락해서 혹시 남편이 오거든 제 상태에 대해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나이롱 환자라는 사실을 남편이 절대 알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병실에서 검사받고 치료받으며 지냈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처음으로 제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그런데 아들이 매일 연락해 전하는 소식이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버지가 이상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갔더니 못 보던 양복이 있더라고요. 생전 안 신던 구두도 있고 다 새로 산 것 같더라니까요. 양복이랑 구두? 아니, 평생 안 입던 양복이랑 구두는 왜... 뭔가 수상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전화해봤죠. 김 여사, 나 윤호 엄마야. 어머나, 윤호 엄마. 정말 윤호 엄마 맞아? 상대가 어찌나 놀라던지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 요즘 만수씨가 윤호 엄마 오늘 내일 한다고 온 동네 소문내고 다녀.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궁금해서 찾아가 보고 싶어도 의식도 없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 인간이 아주 신이 났구만. 저는 괘씸함에 이를 갈았어요. 그때 상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멀쩡하게 전화를 한 거 보니 이제 괜찮아진 거야? 나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긴 얘긴 나중에 할게. 근데 우리 집 양반은 어떻게 지내? 나 죽어간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어? 만수씨,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윤호 엄마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니. 며칠 전에도 마트 다녀오다 봤는데 누구랑 통화하면서 막 웃는 걸 내가 봤다니까? 엄청 신나 보이던데. 마누라가 죽어간다는데 신나 보이다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있잖아, 동네 부동산이랑 은행에도 자주 다니는 것 같아. 부동산 사장이 그러는데 집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대. 뭐? 집을? 응. 그래서 난 혹시 윤호 엄마가 뭐 안 좋은 상태라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줄 알았잖아. 아무튼 이만하길 진짜 다행이다. 그래, 고마워. 근데 오늘 나랑 통화한 건 우리 남편한텐 비밀로 해줘. 이유는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렇게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잔뜩 흥분한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니 무슨... 아버지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외제차를 산 모양이에요. 뭐? 외제차? 네. 아무리 중고라도 그런 차를 사려면 몇 천만 원은 들었을 텐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중고로 샀겠지. 아마 좀 있으면 내 보험금 탈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쓰고 다니는 모양이다. 윤호야, 이대로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 너희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걸 어떻게... 일단 넌 엄마가 부탁하는 것만 좀 해줘. 네? 부탁이요? 저는 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한 뒤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헌데 그날부터 제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비밀을 잘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전화만 골라서 받았죠. 그중 한 사람이 제가 평소에 자주 다니던 단골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언니 많이 아프다던데 전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은 거야? 다행이다 정말. 그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윤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미용실 원장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 우리 그 애한테 무슨 일 있어? 사실 요즘 윤호 아버지가 뻑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다들 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목돈이 필요한가 보다 그랬어. 우리끼리 돈을 좀 모아서 전달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어머, 그런 생각을 했어?
참 고맙네.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이 인간이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나 보험에서 입원비 나오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래? 다행이네. 그럼 정말 그 여자 말이 맞는 건가? 설마 그래서 그 여자라니? 누구 말하는 거야? 언니, 사실은 윤호 아버지가 요즘 뻔질나게 동네 살롱에 드나들어. 거기서 나오는 거 본 것만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뭐? 살롱?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니 얼마 전 동네 초입에 작은 살롱이 문을 연 게 생각났어요. 커피도 팔고 술도 파는 곳인데 젊은 마담이 주인인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동네 여자들이 그 살롱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기도 했었죠. 사실 그 살롱 여주인이 우리 미용실 손님이야. 근데 어제 여기 와서 파마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윤호 아버지인 것 같더라고. 아마 거기 드나드느라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빌렸나 봐. 근데 난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 자기 마누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살롱이나 드나드는 남자한테 내가 더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 각오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말해줘. 윤호 아버지가 큰 길가에 카페를 차려준다고 한 것 같아. 곧 큰 돈이 들어온다면서. 카페? 기가 막혔습니다. 큰 돈이라면 지난번에 통화할 때 말하던 제 보험금인 것 같았어요. 혹시나 늙고 병들면 자식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보험을 몇 개 들어뒀는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그 돈에 침을 흘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인간이 정말 내가 죽으면 집도 팔고 보험금도 받아 그 마담이랑 살림이라도 차릴 작정인가? 우라통이 터져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엄마,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가 뭐하고 다니시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봤어요. 그래, 뭐 특별한 게 있었니? 그게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이제 엄마가 더는 장사 못하실 거라고 가게를 내놓겠다고 하셨나봐요. 뭐? 가게를? 네. 그래서 주변 부동산이랑 상인분들한테 혹시 그 자리 원하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하셨나봐요. 그리고 뭐 말해봐. 아버지가 동네 살롱 여자랑 카페 자리를 보러 다니다 한 군데 계약을 하셨다네요. 버스 정류장 앞 1층이래요. 뭐야? 이 인간이 기어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대답에 놀랐는지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도 아버지가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됐어. 아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만나고 다닌 거겠지. 근데 상가 계약금은 어떻게 만들었지? 혹시 몰라서 금융권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아버지 신용조회 해봤더니 카드론이랑 제2금융권 사채에서도 돈을 끌어 쓰신 것 같아요. 전부 합치면 5천이 넘더라고요. 아버진 직업이 없어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거절당한 모양이에요. 그런 곳은 이자가 엄청 비싸다던데 진짜 아버지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뭐라고? 사채? 아니 이 인간이 진짜 막장까지 갔구나. 엄마 이대로 계속 둘 거예요? 당장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사실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젠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절대 바보처럼 살아온 지난날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남편은 제가 위독한 줄 알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의 행태는 더 가관이 되어갔습니다. 저와 평소 친분이 있던 시장 상인과 이웃들이 매일 전화로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제는 윤호 아버지가 동네 남자들을 다 그 살롱으로 불러서 엄청나게 비싼 술을 사주면서 큰 소리 쳤다더라. 복순 씨 남편 아파트도 보러 다닌대요. 그 여자랑 해외여행 간다고 여행사에도 드나드는 것 같던데. 남편은 제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보험금 받을 생각에 흥청망청 낭비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 계약을 남발하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겁없이 사고를 치고 다닐수록 그 후폭풍이 다 남편에게 돌아가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그 인간하고 끝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실망을 준 덕에 미련도 정도 아무것도 남지 않겠어. 차라리 속이 시원하네. 그런데 병원에서 지낸 지 3주가 되어갈 때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간이 부었는지 거기에 살롱 여주인을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병실에 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창으로 몰래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대체 고복순 환자 상태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벌써 입원한 지 3주째인데 아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전 제대로 설명드린 것도 없어요. 보호자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은 솔직히 말해주세요. 가망이 없는 거죠? 식물인간 상태인 건가요? 간호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환자분 상태는 선생님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가도록 하고 싶으니 만약 지금 따로 처치하는 게 있으면 그냥 다 그만둬 주세요. 저 인간이 날 못 죽여서 아주 안달이 났구나. 그때 옆에 있던 살롱 여주인이 남편 팔을 쓰다듬으며 후련하다는 듯이 웃었죠. 두 사람이 병원 복도에서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간호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대충 얼버무리더니 남편 일행을 돌려보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한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몸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다 좋아. 치료받은 덕에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 다행이네요. 근데 윤호야, 우리 이제 연극 끝낼 때가 된 것 같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내가 위독하다고 해라. 마지막 준비하라고. 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제야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죠. 아버지,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네요. 그래? 그게 정말이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네,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엔 아버지가 곁에 계셔야죠. 그럼 내가 당장 가봐. 전화를 끊고 채 30분도 안 돼서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 남편은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더니 연기를 시작했죠. 여보, 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고생이 참 많았지. 이제 편히 쉬어. 편히 쉬라니. 아예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속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보험 많이 들어놔서 다행이야. 이제 내가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을 수 있겠어. 고마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눈을 번쩍 뜨며 외쳤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쳤습니다. 깜짝이야! 그러더니 펄쩍 뛰며 뒤로 물러났어요. 여보, 아니, 당신 정신을 차린 거야? 네, 나 아주 말짱해요.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윤호가 오늘이 고비라고. 윤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아버지 오시라고 했니? 그러자 아들이 입꼬리를 올리며 남편을 바라보고 말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당장 오라고 하셔서 놀랐는데 와서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너무 좋아지셔서 이제 퇴원하셔도 된다네요. 정말 다행이죠, 아버지.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의식이 없다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미용실 원장이 남편 내연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제 딸이 따라 들어왔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때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앞에 섰어요. 이만수 씨, 할 말 있어요. 여보.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나랑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 저는 남편에게 제가 준비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그동안 저 여자랑 외도한 증거예요. 나 없는 사이에 아주 대놓고 온 동네를 휘저으면서 바람을 피웠던데요. 그건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수집한 남편의 외도 사진이었어요.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과 팔짱 끼고 상가를 보러 다니는 사진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요. 저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도 꺼내 남편에게 건네줬어요. 이혼 서류예요. 내 도장은 이미 다 찍었으니 당신 것만 찍어요. 여보, 이혼이라니? 그럼 그렇게 온 동네가 다 알도록 요란하게 바람 피워놓고 나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당신 나랑 살기 싫어했잖아. 아니 그건... 왜? 나랑 살긴 싫었는데 이혼 말고 내 재산 다 가질 수 있고 보험금도 챙길 수 있는 사별이 최고였나?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하지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폭탄 선언을 한 가지 했죠. 근데 이걸 어쩌나? 당신은 이제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못 받다니. 내 보험 수익자를 다 애들로 바꿔놨어.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당신은 그 보험에 대해서 하나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뭐야?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어. 남편은 번들거리며 눈알을 굴리더니 한숨을 쉬며 소리쳤죠. 좋아, 그럼 이혼해. 이혼하고 깔끔하게 재산 분할하고 끝내. 그 말에 제가 콧방귀를 끼며 조금 전에 내민 봉투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러게 그 봉투 잘 보라고 했잖아. 재산 분할 해줄 게 있어야 해주지. 상가는 우리 딸한테, 집은 아들한테 이미 다 증여 끝냈어. 내가 재산 주고 싶어도 나눠줄 게 없다고. 뭐야? 아니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개수작? 그건 당신이 했지. 내 연녀 팔짱까지 끼고 와서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그건 어차피 가망이 없는데 당신 힘들기만 할까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죽으면 보험료 받아서 저 여자 카페 차려주고 집 팔아 흥청망청 써야 하는데 내가 죽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똥줄 타서 찾아온 거잖아. 근데 어쩌나? 당신은 이제 나랑 사별을 해도 이혼을 해도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는 빈털털이라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못 믿겠다는 듯 소리쳤어요. 여보, 설마 거짓말이지? 저는 간절한 남편의 표정을 보며 봉투에서 증여 계약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못 믿겠어? 집, 상가, 예금, 모든 재산을 아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어. 이제 내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그 말에 남편이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 동네 사람들한테 빌린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었으며 외제차, 상가 계약금, 술값까지 망설임 없이 썼겠지. 이제 그건 온전히 당신 빚으로 남는 거야. 혼자 힘으로 전부 갚아야 한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30년을 넘게 산 부부잖아. 지금 터진 입이라고 그딴 소리가 나와? 내가 아프다니까 보험금 받을 생각에 좋아 죽던 인간이? 아 참 거기! 당신을 위해서도 준비한 게 있어. 제가 남편의 내연녀를 보고 소리치자 여자가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때 미용실 원장이 여자의 팔을 잡아 끌며 외쳤죠. 어디 가시려고? 줄 거 있다는 거 못 들었어? 어느새 여자도 남편처럼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내연녀를 향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뭐 이딴 일로 떨고 그래. 남의 남편 꾸며내서 카페까지 받아낼 생각이었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자, 당신을 상간녀로 고소한다는 서류야. 그러자 여자가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발악하기 시작했죠. 꼬여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저런 노인네를... 그럼 아니란 말이야? 당연하죠.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 노인네가 혼자 미쳐서 카페도 사준다고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데려와서 매상도 올려주고 그런 거라고요.
난 그냥 단골 관리 차원에서 한두 번 놀아준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요. 단골을 꼭 모텔에서 둘이 만나 관리해야 하나? 그건 노인네가 하도 매달리길래. 여자의 말에 남편은 상처받은 얼굴로 소리쳤어요. 뭐라고? 멀쩡히 가정 잘 지키는 사람 옆구리 찔러놓고 이제 와서 이런다고? 아니, 이 노인네가 자기 마누라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서 사람 인생 꼬이게 해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제 내 카페는 어쩔 거야? 마누라 죽으면 보험금 타서 카페 차려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마누라가 저렇게 멀쩡한데 보험금을 어떻게 타냐고. 닥쳐! 지금은 고작 그깟 카페가 문제야. 너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뭐? 이 미친 노인네가 나 좋다고 치맛자락 붙잡을 땐 언제고 감히 그딴 막말이야. 두 사람은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불성사납게 싸워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보다 못한 아들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하실 말씀 다 한 것 같으니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닌 퇴원해서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그 집은 이제 비워줘야 하거든요. 비워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은 제가 증여받았는데 전 그 집에 전세를 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얼른 거처 정하고 짐 좀 빼주세요. 뭐야? 아니, 내가 아직 그 집에 멀쩡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요? 30년 넘게 어머니를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죽기만 바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남편도 제 아버지도 아니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그런 아들의 냉정한 태도에 놀란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이번엔 팔짱을 끼고 있던 딸에게 매달렸죠. 하지만 딸 역시 그런 아버지를 동정하지 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엄마 고생시킬 때부터 진즉에 엄마한테 이혼하시라고 권했어요. 저한텐 아무 기대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가라고? 윤호는 너희 엄마 모신다고 하니까 난 너희 집으로. 안 돼요. 자식 같은 여자랑 노느라 진짜 딸 자식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시죠? 저 다음 달에 박서방 해외 발령 받아서 중국 가요. 몇 달 전부터 했던 말인데 관심도 없으셨죠? 그런 딸의 말에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결국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펄펄 뛰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만에 버티고 버티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대로 이혼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석 달 더 살게 해주겠다는 아들의 말 때문이었죠. 이혼 조정실에서 만난 남편은 마지막까지 눈물을 질질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복순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자그마치 30년이 넘어.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날 마누라 취급도 안 했어.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잠이라는 가정부로만 봤지. 그러더니 마지막엔 보험금 타낼 도구로만 생각했잖아.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조정실을 나서며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부축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초라하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혼자 돌아섰죠. 그 뒤로 저는 아들 집에서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몇 달 휴식을 취한 뒤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계속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전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나도 평생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어려서는 부모 눈치 보고 결혼하곤 남편 눈치 보며 한평생을 살았어.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제 말에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난장판이 따로 없더군요. 남편이 짐을 싸 나가면서 온 집안을 뒤집어 놨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제가 살던 집을 증여해준다고 하자 아들은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전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며 이름만 넘겨줬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설득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며칠 후 다시 시장으로도 돌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비어있던 가게를 쓸고 닦아 다시 문을 열자
긴 여행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안정되더군요. 이웃 상인들도 반겨줬죠. 복순씨 돌아왔구먼. 어머나, 이번에 아주 푹 쉬었나 보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 아이, 그동안 과일 사러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간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제 충분히 쉬다 온 것 같으니 다신 자리 비우지 말라고. 그 따뜻한 말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죽길 손꼽아 기다린 남편보다 늘 제 곁에서 함께 해줬던 이웃들이 더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한편 남편의 생활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째 되던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찾아왔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돈 좀 빌려달라고요? 당장 갚아야 할 빚이 많다고.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줬니? 당연히 안 줬죠. 애들 엄마 보기도 민망해서 문도 안 열어드렸어요. 딸도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었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좀 송금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말이 돼요? 다신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들, 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저를 그렇게 대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아이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죠. 남편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빚쟁이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내연녀에게는 버려지고 자식들한테는 외면당하고 갈 곳이 없어 형제들 집을 옮겨다니며 눈칫밥 먹는 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형님이었죠. 재수씨, 만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평생 산 남편을 그런 식으로 내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얘기라면 할 말 없어요.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만수 걔 때문에 마누라 눈치가 보여서 죽겠어요. 나도 퇴직하고 삼식이라고 구박당하는 판에 집 나온 동생까지 얹혀 있으니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적당히 혼냈으면 그만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인간이 무슨 일로 이혼당했는진 죽어도 말 안 한 모양이네요. 설사 뭘 잘못했다고 해도 30년 넘게 산 정이 있잖아요. 정이요? 그 인간은 30년 넘게 산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하니 좋아서 콧노래를 부른 인간이에요. 상간녀 옆에 끼고 저 입원한 병원에 와서 언제 죽는지 확인까지 한 게 30년 산 정입니까? 전 이제 남은 인생에서 그 사람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다신 그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오죽하면 자식들도 돌아섰겠어요? 제 말에 아주버님도 더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뒤돌아섰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또다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이만수 씨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전 이혼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만수 씨가 노숙하다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윤호야, 너희 아버지가 쓰러졌대. 병원에 있다더라.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가볼게요. 아들이 다녀와서 전해준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해 노숙을 하다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쓰러졌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맞은 흔적이었겠죠? 그 뒤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퇴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와준다며 건넨 돈으로 쪽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 60이 넘은 나이에도 일용직 일자리를 찾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말이죠. 남편이 초라한 노년을 보내게 된 반면에 전 요즘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남편이 어지른 집을 치우고 뒤치다꺼리하느라 고생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평생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득 너무나 평화로운 나날이 감격스러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행복하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인가 남편은 잘못을 뉘우친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저에겐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남편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곁에 있는 이의 소중함을 몰라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 혹독한 경험을 통해 감사함을 배우고 과거를 뉘우친 것 같지만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뒤였죠. 이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듯이 감사와 후회에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고 후회했을 때 전 이미 그런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멀리 와버렸거든요. 그러니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늘 고마운 마음 전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